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FSD를 이전부터 다른 자동차 회사에 라이선싱하고 싶어 했죠. 일론 머스크가 FSD 라이선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건 2021년 1월 27일 테슬라의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이런 오토파일럿, FSD 라이선싱 관련 질문을 받으면 에이 그게 되겠어? 그거 하려면 엄청 힘들 거야 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처음으로 오토파일럿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 8월 19일 테슬라 AI 데이 행사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우리 다른 브랜드에 라이선싱 가능성 있어. 대신 제값은 바꿔 팔아야지 라면서 다시 한번 FSD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초기 논의 단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죠. 테슬라가 FSD를 다른 회사들에 팔면 이게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테슬라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2021년이면 다른 회사들이 이제야 전기차 좀 제대로 된 거 내나 볼까? 하면서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가 처음 나오던 시기였어요. 세상에 제대로 된 전기차도 몇 개 없는데 FSD 논의는 너무 이른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나서 2023년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메이저 OEM 한 곳과 FSD 라이선싱에 대한 초기 논의를 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와, 이제는 진짜 테슬라 천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 깜짝 발표를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북미에서 전기차 충전 규격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미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NACS로 천하 통일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 포드가 가장 먼저 NACS 탑재를 선언하고 뒤이어 GM, 우리나라 현대차조차도 테슬라의 충전 규격 NACS를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의 충전 구멍을 경쟁사의 규격에 맞추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충전 규격이 먼저 통일되는 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메이저 OEM 한 곳과 FSD 라이선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제는 진짜 테슬라가 생태계를 장악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껍데기는 포드지만 충전은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하고 운전은 테슬라 FSD가 하는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작년 4월 테슬라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다시 한번 협상하던 제조사랑 계속 협상 중이다. 올해 안에 아마 계약이 될 것 같다 라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고요. 포드의 CEO 짐 팔리도 포드가 지금 테슬라와 자율주행에 관해서 논의 중이다 라고 확인하면서 와, 그 메이저 OEM이 포드였구나. 진짜로 대형 자동차 회사에 FSD가 라이센싱이 되는구나 라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24일 엑스포스트를 통해서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FSD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5년 뒤 작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테슬라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걸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걸로써 테슬라 FSD 라이센싱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테슬라의 시각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테슬라 FSD 성능이 그냥 세계 최고인 게 분명한데 어차피 지금 자율주행 스스로 개발하겠다면서 수십조 원을 지금 날려먹는 상황에 검증된 FSD 그냥 사서 쓰면 되지. 뭐가 이렇게 반응들이 미적지근해? 라는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체 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건지 테슬라 FSD 라이선싱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엑스포스트에 FSD 라이선싱이 어려운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과 테슬라는 근본적으로 DNA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일론 머스크가 in 5 years 라고 언급한 부분,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5년 뒤에나 FSD를 넣자면서 제안을 해왔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5년이라는 시간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그동안 수십 년 혹은 100년 가까이 반복해온 과정입니다. 자동차 회사에는 SOP라는 게 있습니다. Start of Production이라는 건데요. 양산 시작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SOP 2030이라고 해서 딱 양산 시점을 정해놓고 신차 개발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SOP 6년 전에 신차 개발을 시작하고 그 차에 들어갈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2년이나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SOP 2030이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프리즈, 이걸 딱 박제해놔야 됩니다. 조금 답답한 의사결정 구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동차라는 건 무엇보다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한 번 정해진 스펙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테슬라에 접근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 방식을 그대로 테슬라에 제안한 거죠. 우리가 SOP 2030 신차에 FSD를 넣고 싶은데 이게 처음 넣어보는 거고 검증을 좀 더 오래 해야 되니까 2025년 FSD 버전 14로 프리즈 할게요. 이거 줘요 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테슬라의 사고방식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가 허락하는 한 소프트웨어는 매일 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FSD가 갑자기 뜬금없이 2주 전에 업데이트로 그냥 배포가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니 2030년이면 FSD는 버전 14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버전 20, 30이 돌아다닐 텐데 지금 버전으로 계약서 도장을 찍겠다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는 없어 라는 거죠.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FSD for a tiny program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대형 OEM들이 소규모 시범 도입만 제한하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기존 자동차 회사의 오랜 사고방식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신기술이 나왔을 때 항상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왔습니다. 우리 플래그십 모델 1000대에다만 먼저 넣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확대하자 라고 생각하던 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HDP 사례를 생각해보면 딱 그렇죠. 기아 EV9 같은 고가의 차에 고가의 옵션으로 탑재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제네시스 G90이나 현대 아이오닉 9 같은 다른 고가 차들에도 조금씩 탑재를 늘려나가다가 여기서 법적인 문제나 안전 문제가 충분히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아래급의 차들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HDP는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계획이 엎어졌지만 우리나라 회사만 그런 건 아니고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일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핸즈프리 자율주행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7시리즈, S클래스 같은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에만 일부 적용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신기술 먼저 경험하면 그거 베타 테스터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부 진짜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실제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FSD는 플립러닝으로 작동합니다. 수백만 대가 도로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억 마일의 실주행 데이터를 쌓아서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방식인데 뭐? 1000대? 1000대만으로는 데이터 수집에 대자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1000대 정도만 일단 먼저 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건 마치 알파고한테 바둑기보 10개만 딱 보여줄 테니까 이거 보고 학습해서 2세들 구단 이겨봐 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일론 머스크의 포스트를 보면 Unworkable Requirements 라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무슨 수능 비문학 지문을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Unworkable Requirements, 실현 불가능한 요구는 뭐냐? 아마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FSD의 설명 불가능한 구조, 이 블랙박스 이슈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회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검증과 확인입니다. 이걸 V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verification, 검증을 하고 또 끊임없이 validation,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핸드폰은 벽돌이 되면 껐다가 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만약에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벽돌이 되면 그건 그 순간 흉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 답답하네, 왜 이렇게 혁신을 거부해?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안전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검증과 확인을 끊임없이 거치는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검증과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테슬라 FSD의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줄 한 줄 검증할 수 있게 소스 코드와 설계도를 모두 제공하라고 요구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처럼 화이트박스 검증을 원하는 거죠. 하지만 FSD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FSD는 딥러닝 방식이라 파라미터가 수억 개 얽혀 있어서 내부를 소위 말해서 까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센터를 깔 수가 없는 겁니다. FSD가 핸들을 3도 정도 꺾었는데 왜 이렇게 꺾었는지 코드를 보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수억 개의 매개 변수가 연산된 결과일 뿐이죠. 결국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코드는 차에 넣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유를 코드로는 설명을 못해도 이 실주행 영상과 결과를 봐라,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이 통계를 믿어 라고 하는 이 간극이 있는 겁니다. 결국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코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Unworkable Requirements, 실현 불가능한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FSD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5년 뒤 작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테슬라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라고 X에 푸념 섞인 포스트를 올리게 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올린 X포스트, 사실은 이 내용이 FSD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탑재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겠지만 저는 진짜 솔직하게
또 다른 본질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과 갑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FSD 라이센싱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완성차 업체, OEM은 그냥 무조건 갑입니다. 아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협력사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동차 업계에서 OEM은 솔직히 갑도 아닙니다. 그냥 왕이에요. 보쉬, 콘티넨탈, 심지어는 LG, 삼성조차도 자동차 생태계에 들어갔다면 철저한 을이 됩니다. 회사 전체로 보면 삼성이 현대차보다 더 큰 회사여도 자동차 생태계 안에서는 현대차가 무조건 갑입니다. 그러면 OEM이 이거 이런 스펙을 만들어와, 단가는 얼마로 맞춰 라고 지시를 하면 협력사는 군말 없이 그 기준에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동차 시장의 수직형 생태계고 협력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는 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 자동차 생태계에서 똑같은 갑이죠. 오히려 시가총액이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보면 압도적인 슈퍼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관행대로 테슬라에 연락해서 야 테슬라야, 우리 차에서 이런 스펙으로 쓸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FSD를 납품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니 너 뭐 돼? 딱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23년 7월 19일에 열린 테슬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볼륨이 좀 되는 회사에만 FSD를 공급할 거야 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테슬라가 을이 아니라 OEM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우월한 파트너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 차에 맞춰서 코드 수정해, 아니면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협력사 대하듯이 테슬라한테 요구를 하지만 테슬라는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따라오려면 니들이 따라와 라는 식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거죠. 갑과 갑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FSD 라이선싱 협상이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OEM이 어찌어찌 자존심을 굽히고 협상 테이블까지는 앉는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단순한 협력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분명히 지금 시대 가장 위협적인 경쟁사죠. FSD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뭡니까? 경쟁사의 현금 곡간을 채워주는 행위입니다. 이 돈으로 테슬라는 더 많은 기가 팩토리를 짓고 기술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내연기관 시대의 자동차의 영혼은 엔진과 변속기였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는지가 브랜드의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미래차 시대의 자동차의 영혼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아까 협상하던 포드에 FSD를 넣고 예를 들어서 벤츠나 현대차에 FSD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의 경험이 테슬라랑 똑같아집니다. 그냥 테슬라 소프트웨어가 깔린 벤츠 껍데기, FSD가 운전하는 포드 껍데기, 현대차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기존 제조사들은 테슬라라는 플랫폼 위에서 하드웨어만 조립해서 납품하는 조립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갑과 갑의 충돌 혹은 갑을 관계의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 FSD 라이선싱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테슬라 FSD를 라이선싱하는 것을 피하면서 훨씬 더 태도가 좋은 협력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서 태도가 좋다는 건 기존의 갑을 관계를 잘 이해하고 본인들을 을으로 딱 포지셔닝하면서 자동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해줄 수 있는 협력사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퀄컴, 모비라이입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이번에 알파마요 R1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도 했지만 올해 초부터도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이라는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은 전체 센서 아키텍처, 고성능 AI 컴퓨팅,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스택 등이 통합된 완전한 자율주행 플랫폼이라고 해요.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가 이미 이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확정 지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걸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라는 이름으로 내년 CLA부터 공식 탑재해서 도심 핸즈프리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홍보 영상도 올라왔는데 아직 많은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홍보 영상만 봤을 때는 잘 작동하는 모양새죠. 퀄컴은 BMW와 함께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을 개발했습니다. 3년간 1,4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붙어서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라는 최신 시스템 온칩을 탑재해서 이 칩 하나로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를 동시에 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내년 출시 예정인 BMW iX3에서부터 고속도로 도심 핸즈프리 자율주행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미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검증이 끝났고 내년에는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국내 출시되는 BMW iX3에서도 이 기능을 만나볼 수 있을 게 거의 확실해 보이죠. 퀄컴은 일단 앞으로 BMW 노이에 클래스의 자동차들에 이걸 다 탑재해서 추후 BMW 연간 판매량 200만 대를 다 이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으로 구성할 거라고 하는데 폭스바겐, 르노, GM 등 20개 OEM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비라이는 슈퍼비전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개 카메라를 탑재하고 IQ5나 IQ6 시스템 온칩 2개를 탑재해서 마찬가지로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도심에서 모두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미 중국에 있는 지커 001,
기능이 폴스타 4 이런 차들에 적용이 돼 있고 앞으로는 벤틀리의 첫 전기차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퀄컴, 모빌아이의 시스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실제 성능은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탑재돼서 출시되는 내년이 되어서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테슬라 FSD만큼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지금 당장은 무리겠지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반테슬라 진영이 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레벨 2 플러스 핸즈프리 자율주행 수준은 어떨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오늘은 테슬라 FSD 라이선싱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마치 15년 전에 스마트폰 시장이 태동하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는 원래 제2의 안드로이드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2021년부터 계속 우리 거 사다 써라, 라이선스 줄게 라고 하면서 테슬라의 FSD를 모든 자동차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도로를 테슬라 소프트웨어로 깔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문법이 워낙에 견고한지라 테슬라는 반강제로 애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안 쓴다고 하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천재의 길을 가게 된 셈이죠. 반면에 혼자서는 이 고립된 천재 테슬라를 이길 수 없으니까 엔비디아나 퀄컴, 모빌아이의 솔루션을 탑재해서 반테슬라 연합군을 형성한 기존 자동차 회사들, 오히려 이들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FSD 그냥 사서 쓰지 쟤네 다 뭐하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손을 놓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원한다는 사실이고요. 엔비디아, 퀄컴, 모빌아이의 솔루션이 어떤 수준인지 그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 벌어졌던 세계의 대결이 자동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욱 거대하게 재현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